자, 그러면 이어서 조금 속도를 높여봅시다. 자, 이제 네 번째는 개인이 공익사업 때문에 뭐 해야 돼? 특별한 희생을 입었어야 된다. 재산에. 그죠? 그러면 여기 읽으면서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끝에 뭐예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어야 한다. 응?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 궁금하시죠? 특별한 희생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거냐.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논란이 없어요. 소유권 뺏는 거, 아까 수용. 그거야 뭐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데 논란인데, 논란이 많은 거는 이제 저거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못하게 토지 이용 이런 걸 제한하고, 이런 게 과연 보상을 해줘야 될 정도의 재산 피해를 주는 거냐 하는 게 우리나라에 심각한 논란이 됐었어요. 응?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결도 나오고 해서 되게 중요하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자, 그러면 1번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사회적 제약이라는 얘기 나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재산권의 사회적 자,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사회적 제약 범위의 침해. 응? 또 뭐 민법상 상린관계적 제한 이런 말도 같이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표현이 있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회를 이루어서 모여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의 사유재산도 무제한적인 건 아니고, 응? 그 공동체 속에서 인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정도의 제약.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살면 아래 위층에 층간 소음이 어느 정도 나잖아요. 옆집하고도. 근데 그게 서로 뭐 조금 소음 나는 거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안 되잖아. 나도 그 정도의 소음은 발생시키는 거고, 그죠? 그럼 어느 때 문제가 돼? 우리가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이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소음, 이거는 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소음을 내면 그 이제 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란 것도 사회 속에서 재산, 사유재산도 사회 속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제한도 있다. 그런 정도로는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된다. 응? 하는 게, 그래서 거기 상린 관계가 한자로 불면 서로상 이웃 린자예요. 서로 이웃한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피해, 응? 이런 개념에 쓰이는 게 상린 관계입니다. 예. 그럼 결국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다 이렇게 되면 그 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피해, 이게 이제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고 그런 피해만 보상하도록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응? 그래서 근데 이해하셨죠? 근데 궁금하셨듯이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안 해도 되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침해와 보상을 해야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침해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게 이제 논란이 있죠. 왜냐면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는 피해는 다 보상받아야 될 특별한 희생이라고 주장할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동그라미 2번에 읽어보시면 뭐 이런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소개하면 뭐 피해자 숫자를 가지고 따지자. 네? 그러니까 어떤 공익사업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라면 그 정도는 다 감수해야 될 피해를 보는 거고, 뭐 그 전체 국민 중에서 일부 사람만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그거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기준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예요. 가볍게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다, 피해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피해를 주느냐 하는 피해 주는 내용 정도 가지고 따져야 된다 하는 견해가 실질적 기준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견해들이 나오고요. 결론은 뭐 어느 한 가지로만 이게 판정할 수는 없다. 다 종합해서 판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판례, 자 1번을 보세요. 판례 1번. 판례 1번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거기 개발 제한 구역 나와요. 첫째 줄에. 응? 쭉 읽어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이 소위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죠. 응?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 그 안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 못하게 제한을 받죠. 수십 년 동안 개발 못하게 묶여왔습니다. 옛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린벨트 지정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것도 뭐 막 몇십 년 동안 자기 개발 못하게 묶여왔는데 그 개발 못하게 개발 제한 구역이 주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지정돼요? 이런 목적이에요. 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응?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 뭐 국방 등 군사시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 그런데 1번 우리 대법원은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재산 피해 입는 거 어느 정도 뭐에 해당하는 정도의 피해라고 봤어요? 응? 네? 넷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응? 공공복리를 위해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것,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그냥 간단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그 안에 토지 소유한 자가 그 개발 못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 있죠? 이 정도는 뭐래? 공익을 위해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피해래. 그렇죠?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법에 그 보상하도록 규정두고 보상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열받았어. 이 토지 소유자들이. 그래갖고 2번 보면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또, 응? 근데 헌법재판소는 조금 입장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자 2번 판례를 조금 더 중시합니다. 응? 2번 판례를 보시면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땅값 떨어지고 집가 상승률이 땅값 오르는 게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응? 그럼 여기서 키워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뭐 안 되는 거 집가 하락. 응? 요거 밑줄 쳐주세요. 집가 하락. 땅값 떨어지는 거 있죠? 그 정도는 어떻게 된대? 감수해야 된대. 보상 안 해도 된대. 또 어느 정도 뭐 어떤 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구역 지정 당시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원래 개인이 그 땅을 농사를 지었다고 쳐보세요. 응? 근데 농사 짓고 있는 땅이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어. 근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 그 자기 땅 원래대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다른 건축을 하거나 이런 건 못해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것도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게 아니래.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한은 뭐래요? 그것도 보상 안 해도 된대요. 응? 하지만 거기 이제 넷째 줄 그러나 거기부터 중요하게 여기서. 응? 자 그러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자기 토지를 원래 이용하던 종래의 목적으로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땅을 사용 수익할 길이 없는 경우, 응?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뭐 해야 된대? 그거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즉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니까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럼 법률에 그런 경우 대비해서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이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원래 개인 땅이 있는데 거기가 건축이 가능한 땅이야. 소위 우리가 땅도 다 용도가 지정돼 있죠. 우리가 건축 가능한 땅을 대지라고 그럽니다. 응? 건축가 가능한 땅이라서 그 땅 소유자가 자기가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축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이용하려던 목적대로 자기 땅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해야 된대? 꼭 보상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응? 자, 그래서 2번 판례 중시하세요. 응? 응. 그 다음에 2번 판례 아주 중요하고 2번 판례 의미는 다시 설명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둘로 나눴어요. 응? 뭐 땅값 떨어지고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보상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원래 개발지원구로 지정이 되면서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피해다. 이렇게 둘로 나눴다는 거. 응? 그리고 3번 판례도 아주 중요합니다. 3번 판례 아주 중요해서 3, 4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3, 4번을 같이 묶어보세요. 자, 3, 4번 묶어보세요. 3번을 보시면 첫째 줄에 공공용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응? 자, 공공용물이 뭐냐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인데 특히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을 공공용물이라 그래요. 이거 배웠잖아. 우리 국가배상법 5조 할 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도로공원 이런 건 일어났죠. 그런데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던 공공용물인데 자, 셋째 줄 끝에부터 보시면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용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는 걸 말해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종전에 비해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정도의 불이익은 손실보상 대상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셋째 줄 끝에. 그러니까 요거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 우리 뭐 여기 저 어디 해변에 백사장이 있어. 응? 뭐 사람들이 다 개방돼서 자유롭게 산책하고 이용해. 그래서 나는 뭐야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러면 어디 거기를 가. 해변에 백사장을 가서 산책하면서 위안을 받고 이랬어. 근데 평상시처럼 울적해서 갔더니 다 출입 금지시키고 거기 뭐 무슨 공사 진행한다고 한 석 달간 이용 금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용을 못하게 불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공익을 위해서 감수할 정도의 피해지. 그래가지고 보상해야 되는 특별한 희생을 줬다고 볼 수가 없다. 응? 자, 3번. 그러면 4번은 생략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9번 판례. 뭐 새 책뿐만 아니라 다 있죠? 저기도 9번 체크하세요. 자, 9번 판례 보면 산림 내에서의 토속 채취 허가는 어쩌고저쩌고 뭐 하죠? 그러더니 밑에 밑줄 친 거. 중대한 공익사항의 필요가 있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같이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채석장의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연장이 안 되게 돼서 받게 된 재산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보상 대상 안 된다. 이 판결 나오죠? 꼭 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제목 따랐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례 1번. 자, 1번의 밑줄 친 부분 보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이게 여기까지 보면 이게 뭘까요? 여기 저 뭐 한 거야? 그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척 사업 하는 거 면허 내준 거야. 응? 간척 사업 할 수 있도록 면허 내줬다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고시됐다는 게. 응? 근데 이렇게 고시만 된다고 바로 사업이 시행되나요? 그건 아니다. 사업 시행하는데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고시가 됐다가도 나중에 사업 폐지될 수도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았다는 걸 고시만 된 거 가지고 반드시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요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손실이 바로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매립 면허 고시가 되고 이후에 실제로 매립공사가 실행이 돼서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생겼어야 뭐야? 손실보상 청구권이 그때 생기는 거다. 응?
요거 1번 판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뭐 경계 이론, 분리 이론 요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우려가 커서 그건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3조. 예. 즉 다섯 번째 보상 규정의 존재, 거기 부분을 보세요. 자, 아까 우리 헌법 23조 3항은 뭐예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하는 거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법률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뭐만 정해놨대요? 응?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만 하도록 정해놓고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응? 그런 경우에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상받을 수 있는 거냐?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응? 자, 요 문제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시하셔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거기 용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가분 조항이라는 뜻, 그죠? 그럼 불가분이란 말은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가분,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 응? 하는 불가분,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응? 그러면 우리 헌법을 아까 23조 3항에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법률에서 정해놔야 돼. 그리고 그 침해를 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그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 거다. 그게 분리되면 안 된다. 응? 요렇게 우리 헌법이 정해놨다면 우리 헌법 그 23조 3항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분 조항이란 뜻. 그러면 만약에 셋째 줄에 보시면 우리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면, 응? 23조 3항에 공공 필요가 있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그의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같은 법률에서 규정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하면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법률에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정해놓고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해놨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 논리가 되죠. 자, 그 정도 하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자, 학설. 예. 이것도 간단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어떤 문제 상황에 지금 어떤 상황? 법률에서 뭐만 정해놨어? 국민의 재산 침해하는 것만 정해놨어. 보상에 관해서는 규정을 안 해놨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와 연관되는 견해입니다. 자, 방침규정설이라고 있죠? 잘 내지는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견해입니다. 자, 방침 규정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헌법 23조 3항이 뭐만 선언해 놓은 거래? 야, 저기 뭐야, 국회야, 즉 입법자인 국회야,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 때는 보상하는 규정도 같이 두는 게 좋겠다라는 입법의 방침만 제시한 것뿐이다. 응? 따라서 반드시 국회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의무를 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보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정해놓은 법률일지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응?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법률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야만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회가 보상하는 규정을 안 둬도 그 법률은 헌법 위반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법률이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는 거래 또.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구제도 못 받게 되죠. 뭐 이런 엉터리 견해가 있어. 이렇게 되면 사유재산권 보장한다는 헌법 규정하고 안 맞게 되는 거잖아. 결론은 아무도 지지 않아요. 응?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거 아예 쓰지도 않아요. 응? 근데 시험에는 방침규정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견해. 자, 두 번째 견해. 직접 효력설.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 야, 국회가 만든 법률에 국민의 재산을 침해만 하도록 해놓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다. 그래도 그 법률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피해자인 국민은 걱정할 필요 없다. 헌법 23조 3항. 헌법 23조 3항이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재산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헌법 23조 3항이 보상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3조 헌법 23조 3항에 직접 근거해서 뭐야? 보상 청구해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워드. 자, 두 번째 견해 직접 효력설,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 있죠? 요 견해는 어떻게 돼요? 응? 자, 구제 방법 피해자 셋째 줄 뭐 청구해서 받으면 된대? 손실보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대요. 그거 밑줄쳐 주세요.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응? 근데 보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요? 직접 헌법 23조 3항. 응? 네, 요까지. 직접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보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응? 이런 주장이에요. 이 견해는 오른쪽에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침해하도록만 정해놓고 보상하는 규정 안 해놨어도 그 법률을 위헌으로 안 봐요. 헌법 위반을 안 보니까 불가분 조항으로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불가분 조항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응? 자,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요. 위헌 무효설이라고 있죠? 응? 이 견해는 어떻게 돼? 분명 우리 헌법은 공공 필요가 있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만 정해놓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으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니까 위헌 무효인 법률이다. 그런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다. 그러면 위법한 행위로 재산 침해받은 자는 뭐로 가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야지. 응? 손실보상을 청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위헌무효설 이 설의 결론은 뭐라고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피해자는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아야 된다. 응? 그리고 이 견해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 헌법 23조 3항을 뭐로 보는 거야? 23조 3항에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하는 법률에서는 동시에 보상 규정도 같이 둬야만 한다. 보상 규정을 안 해놨으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로 보니까 우리 헌법 23조 3항을 뭐로 보는 거예요? 불가분 조항 원칙을 선언한 조항으로 보는 거예요. 응? 오른쪽에 그것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또 견해가 있어요. 유추적용설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헌법 23조 3항은 뭐라고 써놨냐?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및 보상에 관해서 법률로 정하라고 해놨다. 응? 그러니 법률에서 침해만 규정해놓고 보상하는 건 규정을 안 해놨다면, 응? 안 해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는 모른다. 응? 그래서 헌법 규정만 갖고는 바로 보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법률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떤 법률에 침해만 있고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면 유사한 다른 법의 보상 규정을 적용을 해서 손실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도 셋째 줄 유추적용설도 결국 뭐예요? 해결책은 손실보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응?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요? 자, 헌법 23조 1항 또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조항, 응? 그리고 뭐야? 23조 3항 그리고 유사한 다른 법에 보상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거 다 종합해서 응? 볼 때 어떤 법률에 이거 분명히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하는 법인데 보상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안 해놨다. 그러면 비슷한 경우에 다른 법이 정한 보상 규정을 적용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견해도 법률에 보상 규정 없다 그래서 그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해석하지 않는 견해입니다. 응? 불가분정 원칙 선언으로 안 봐요. 자, 다섯 번째 견해, 입법 부작위 위헌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볼까요? 분명히 헌법은 국회에서 법률 만들 때 뭐하라고 정해놨다?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해라 해놨다. 근데 침해하도록만 정해놓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다면 그 법률은 어떻게 돼요? 국회가 보상에 관한 법률 정해놔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다. 보상 규정을 안 둔 것은 입법을 안 한 거다. 입법 부작위. 응?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로 보상 규정 안 둔 것이 헌법 위반이란 이유로 위헌 신청을 해야 된다. 응? 이렇게 보는 견해죠. 응? 그래서 이 견해는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구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응? 이 견해는 분명히 헌법 23조 3항은 법률에서 침해와 보상을 법률에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라고 선언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불가분 조항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 그런 전제하에서 논의되는 것. 이렇게 5가지 견해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에요? 여기는 이 학설도 공부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판례도 공부하셔야 돼요. 자, 판례에 의하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1번. 판례는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다.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일단 밑줄. 일관된 입장을 안 보이고 있다. 여러 설의 근거에서다. 제각각 판결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주로 유추적 용설의 근거에서 손실보상 해주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다. 응? 자, 동그라미 1번 체크. 예.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 동그라미 1번 중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동그라미 1항만 중시하세요. 자, 법률에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를 뭐라고 봐요? 헌법 위반, 위헌이라고 봅니다. 근데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 응? 그 법률 불충분하게 만들었다. 위헌 신청해야 돼요. 응? 그렇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해가지고 위헌이라고 판정해달라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이다. 그러니 국회는 어떻게 해라? 빨리 보상 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결정 내리면 그에 따라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그에 의해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거 잘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로서 유추적 용설 입장을 적용해서 손실보상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하나. 비교적 최근 거.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큰 3번. 자, 손실보상의 대상과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에 거를 읽어보시면 역사적으로 하면서 이제 문장이 나오죠. 그냥 읽어보세요. 역사적으로 손실보상은 대인적 보상에서 대물적 보상으로 다시 생활보상으로 이렇게 변천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간단히 설명하면 대인적 보상은 재산 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만큼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 이렇게 볼까요? 똑같은 땅이라고 봅시다. 이거 A 땅, 이거 B 땅. 응? 그런데 이 지역이 뭐로 정해졌어? 여기가 무슨 공익사업이 시행될 지역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땅값 보상해주고 이제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는데 A한테 보상금을 줄 때 뭘 기준으로 해? A한테 물어봐. 너는 네 땅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A가 자기 땅은 1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1억만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 B 너는 너의 땅을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냐?
얘는 2억이래. 그럼 얘는 2억만큼 보상해 주는 거야. 응? 재산 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만큼 보상해 주는 거, 이런 걸 대인적 보상이라 그래요. 응? 응.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왜 2억인데 너는? 그랬더니 이거 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고 뭐 어떤 이유를 해. 그럼 그만한 가치 있다고 인정해서 보상해 주는 거. 장점이 뭐가 있어요? 대인적 보상하면 만족한 보상이 돼. 누구한테나 만족한 보상.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응?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 가격 높이죠. 자기 재산은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 높게 부르죠. 평가. 그러면 이게 사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공익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요 대인적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은 영국에서 초창기에 잠깐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금방 접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야? 대물적 보상 기준으로 갔어요. 응? 대물적 보상 기준은 뭐야? 가로 속에 있듯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A와 B가 자기 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든 무시. 다 A나 B의 땅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냐? 다 뭐야? 1억에 거래된다. 그럼 다 1억만큼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응?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장단점이 있겠죠? 응? 예를 들면 B한테는 만족한 보상이 안 돼요. 하지만 장점은 뭐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물보상. 그런데 둘째 끝에 이 대물보상 기준에 의하는 것만 갖고는 또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응? 왜냐하면 자기가 터전을 잡고 수십 년간 살아온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자기 생소한 곳으로 다 떠나야 돼. 응? 대규모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그럼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고 이주해야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 대물보상이면 땅값, 집값 이런 재산 가치만 보상해 준대. 그것만 보상해 주는 것 갖고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겨나면서 추가적으로 뭐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생겨나서 생활보상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응? 이런 흐름으로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뭘 기준으로 삼아요? 셋째 줄. 전 세계적으로 다 대물보상이 원칙입니다. 응?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 시장 가치만큼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도 생활보상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흐름을 보신 다음에 그 밑에 생활보상 내지 생활권 보상이라고 하세요. 거기 가볍게 좀 보세요. 판례들이 좀 중요하니까. 자, 의의를 보시면 자, 의의의 동그라미 1번 댐 건설, 공업단지 조성 대규모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 상실되는 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대물보상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죠? 그 대물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생활보상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어떤 상황에 이 생활보상이라는 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첫째 끝에 생활의 근거지 상실. 생활의 근거지 상실. 요게 키워드. 그걸 키워드로 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생활보상은 어느 정도로 해주는 걸,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첫째 줄. 공용 침해 이전,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 재산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생활 수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적인 성격, 또 사회복지국가 원리에 기초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성격. 동그라미 3번 요거 잘 체크해두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가 땡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원래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을에 동네 사람들 모여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댐을 막는데 댐 건설.
그러면 댐 건설하는 공익 사업을 하는데 주로 댐은 그 강 상류 지역에 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강원도 산골이라고 하죠. 그죠? 댐을 막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댐을 막으면 뭐야? 거대한 호수가 생기겠죠? 이게 수몰된단 말이에요. 수몰되겠죠? 물 들어차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다 이주시킵니다. 응? 보상해주고.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 자, 이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집값 많이 나가겠어요? 많이 안 나가겠죠. 땅값도 많이 나가겠어요? 많이 안 나가겠죠. 강원도 산골에 있는 집,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비싼 집은 아니라도 자기 집 가지고 자기 농지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뭐 댐건설이라는 공익사업 하니까 다 나가라는 거야. 보상해 준다고. 그런데 대물 보상 기준에 따르면 땅값, 집값만 보상해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응? 근데 집값 보상해 주면 여기 집 가치 얼마 나가지도 않는 거 그만큼 보상해 주고 땅값도 그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보상해 주고 나가라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쫓겨나 이제 쫓겨나는데 그럼 그 보상비 받은 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로 나가? 도시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집 살 수 있어요? 전세값도 안 될 수도 있어. 그죠? 집값, 땅값 다 합쳐 파는 거로. 응? 그러면 예전보다 못한 생활을 강요하는 거예요. 공익사업 한다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죠. 응? 이 사람들한테 예전보다 못한 생활 수준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값, 집값 이거 보상을 해주면서 추가로 뭔가 더 해주는 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주해 가서도 여기서 살던 거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게 필요해. 그게 바로 생활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그 뭐 우리 쌍가루이번 법적 근거에서 뭐 설명이 약간 돼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주 대책 이런 얘기도 이제 법조문도 좀 소개해 놓고 했습니다. 자, 이 이주 대책에 보면 맨 위에 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78조 이주 대책의 수립 등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즉 1항 공익사업 시행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런 자들을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하면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줘야 된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 수준의 생활 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럼 보시죠. 여기서 이제 밑에 시행령까지 제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쫓겨나요. 이주를 해야 돼.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 예전과 같이 모여 살고 싶대. 흩어지고 싶지 않대.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의 10집, 그러니까 10가구 이상이 모여 살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면 이 사업된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돼? 어디에다가 응? 이주 정착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예요? 상하수도, 전기 뭐 다 해줘야 돼. 다 해주고 또 여기다 뭐 땅에다가 집도 지어주고 이거 부장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읽은 거에 따르면 그 이주 정착지에 뭐 해야 돼? 생활 기본 시설 다 사업 시행자가 돈 들여갖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땅하고 집 지어요. 땅에다가 그거는 원가로 다 분양해줘야 된다. 응? 이주하는 자들에게 응? 네, 그런 내용들이 거기 써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이주대책이라는 게 여기서 살던 사람들 그대로 옮겨서 여기서 살던 거와 비슷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이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응?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내용
생활보상의 내용으로 보통 얘기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제목 뭐 있어요? 응? 주거의 총체가치 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 그러니까 자, 비교해볼까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대물보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대물보상은 뭐만 해주는 거야?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의 가격만 보상해 주는 거잖아. 집 건물 가격만. 응? 근데 이거는 그게 그 집이라는 건물의 가격만에 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주거지였잖아. 거주지. 응?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그 거주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응?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주거의 총체가치 보상에서 주거용 건물의 최저가액 이상 보상 이런 것도 하나 들어있죠. 그 설명을 예를 들자면 여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집, 아 이거 얼마나 가겠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밖에 안 간다. 집 건물 가격이. 그럼 그 건물 가격만 1,000만 원 딱 보상해주고 나가. 이 사람 그 건물 가격 1,0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살아? 그죠? 이거 뭐 예를 들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응? 건물 가격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시장, 순전한 객관적 시장 가치만으로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 다음에 아까 생활, 다른 데 옮겨가서도 여기서 살던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생활 재건 조치 취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생활보상이 예로 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에다가 요거 써놓으세요. 자, 그 옆에다 토지나 건물 등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 보상, 시장 가치를 보상하는 거. 이거는 생활 보상일까요, 아닐까요? 응? 이거 생활 보상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생활 보상에 해당한다, 아니다? 응? 아니다. 응? 이건 뭐야, 이거? 응? 이건 순전히 대물적 보상이에요, 대물 보상. 응?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객관적 시장 가치 그것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추가로 뭐 더해주는 거 있죠? 응? 그런 것들을 생활보상이라고 포함시키는 거예요. 응? 순전한 땅값, 건물값 이거 보상, 요거는 대물보상이지 생활보상이 아니야. 요거만 해주는 거 갖고는 충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어. 예전 여기 살던 생활 수준을 딴 데로 이주해서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들을 생활보상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응? 네. 자, 그러면 판례로 가보세요. 자, 658쪽 판례 보세요. 자, 이주 대책이라고 나와 있죠? 1번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주어 첫째 줄 중간에 무슨 법상의 이주 대책은, 하여튼 그냥 중요한 문장의 주어 키워드 이주 대책이라는 것은, 이주 대책은 넷째 주 끝에 어떤 성격을 갖는 거래요? 이주자들에 대하여 뭐래요?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 정책적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 요게 시험에 쓰이는 중요 부분. 응? 이주 대책의 성격을 말하고 있죠? 생활 보상의 일환이라고. 1번 판례 매우 중시. 그 다음에 예. 자, 3번, 4번 판례 3, 4번. 자, 3, 4번 같이 묶어요. 자, 이거는 대법원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헌법재판소. 자, 그것도 알아두세요. 자, 첫째 줄 3번. 이주 대책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해놓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주 대책이라는 거는 헌법이 정한 23조 3항이 정한 보상에 해당하는 거 아니고 국가가 별도의 정책적으로 별도로 마련해놓은 보상 제도래요. 응?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이주 대책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해놓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 밑줄 친 거. 자,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 대책이란 걸 실시하게끔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가 알아서 정할 사항이야.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사항. 즉 이주 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요거 잘 공부하세요. 3번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 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적 재량에 속한다. 입법적 재량에 속한다. 그 다음에 다섯째 줄 법률에서 그래서 입법자가 어떻게 나왔대요?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누구를 제외시켰어요?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 네? 세입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그러니까 여기 뭐 이주 대책 가서 여기서 뭐 아파트 분양받고 이럴 권리 인정 안 합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는. 응? 세입자를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 조항,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하는 거 아니면 불평등도 아니다.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라는 게 마무리예요. 그래서 3번 판례를 꼭 중시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자, 우리 아까 3번 판례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3번 판례에서 셋째 줄에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을 좀 시켜놓으면,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근데 우리나라 입법자는 어떻게 났다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뭐야? 이주대책 실시 의무로 이주대책 실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로 규정. 우리 국회가 법률에서 사업 시행하는 자에게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해 놨어요. 의무로 규정. 다만 어떻게 돼요? 다만 구체적인 이주 대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주 대책을 실시할 거냐? 이주 대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어요.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거기다가 좀 병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자, 명확히 드러났지는 여기는 나지는 않았지만 법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 대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아까 여기 설명에서 이주하게 될 자들 중에 10집 이상이 10가구 이상이 우리 모여 살고 싶다. 이주해서 딴 데로.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될 의무로 정해놨어요. 다만 여기다가 뭘 어떻게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뭐 이런 거는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할 재량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판례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주 대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특정 이주 대책의 내용으로서 특정 조치를 해라 하고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 이주 대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재량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돼요? 5번.
이주대책 기준을 정해서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그들에게 뭐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데 재량이 인정된다. 뭐 그렇게 쭉 요와 연관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정리. 자, 그러면 비슷한 얘기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꼭 봐야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10번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10번 판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의 첫째 줄 보면 법이 어떻게 났대요? 법이 어떻게 났대요? 10번 판례 첫째 줄. 응? 한번 찾았어요? 10번 판례 첫째 줄. 사업 시행자에게 법이 뭐 하도록 정해놨대요? 이주대책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로 정해놨다고요. 응? 우리나라 다 법이 그려놨어요. 법은 이거 말한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를 규정해놨어. 다만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에게 알아서 할 여지를 주고 있다고요. 응? 자, 그러면 의무로 규정. 근데 이 의무로 규정해놨다고 해서 그 규정 자체만 의해서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구제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거 아니다. 응? 그럼 언제 발생하는데 이주자들에게 자기가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는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 발생한대? 예? 거기서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분양권 받는 거, 수분양권 받을 숫자니까 분양권 받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받아들여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내려줘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다. 응? 그럼 여기까지 하라고. 자, 핵심은 이거야. 이주하게 될 자들에 대해서 자기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생기는 거는 언제 생긴대요? 응? 간단히 얘기해서 언제 생기는 거야?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을 내려줘야 분양권 생긴다는 건 얘기예요. 응? 법이 이주대책 대상자는 이주하게 될 자들의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이렇게 의무로 정해놓은 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받아 결정을 내려줘야만 이주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분양권 같은 거 발생한다 이거죠. 응? 이거 따라서 그 셋째 줄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받아 이렇게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 내리는 행위는 뭐래요? 넷째 줄 행정 처분이래요. 처분. 응?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다. 처분이기 때문에 또 밑줄 쳐놨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대상자 아니라고 하여 분양권 부여하는 이런 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안 하고 제외 내지 거부 조치한 경우는 이주자로서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 10번 판례 매우 중요한 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은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661쪽에 또 무슨 판결이 있습니까? 응? 주거 이전비 판결이 있죠? 근데 아까 읽었던 내용 나오죠? 응? 1번 판례 보니까 뭐라고요? 응?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는 그 다음 뭐라고요? 둘, 넷, 여섯 줄 끝에 무슨 성격의 권리? 응? 공법상의 권리. 아까 했죠?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판례로 또 뭐 나왔어요? 생활대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도 중시. 자, 생활대책이라는 거 1번 시작머리부터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이 생활대책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
쓰고 있는 말은 아니고 학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론상 생활대책이라는 거는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생업의 근거지. 생업, 장사하던 사람인가 보지? 장사하거나 그런 사람들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딴 데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로 하여금 이주하는 곳에서 생계를 회복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반 여러 조치를 가리키는데 등등등등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 밑줄 친 부분으로 가면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상업 용지 내지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보다는 생활보상이로서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다.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문장의 주어 뭐라고요? 생활대책은. 그 다음에 서술 핵심은 헌법이 23조 3항이 정한 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별도로 마련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별도로 마련된 보상제도다. 누가 그랬다? 헌재가. 네? 그러니까 아까랑 두 가지. 헌법재판소는 아까 한 거 이주자들에게 이주대책, 이주대책 헌법 23조 3항이 정한 그 보상하고는 별도의 보상제도다. 여기 또 이주대책과 비슷한 거 생활대책, 생활대책도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보상제도다. 헌재가 그렇게 본다는 거 중시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대책 관련해서 2번 판례도 중요. 자, 거기 셋째 줄 중간부터 읽어보죠. 자, 셋째 줄에 보면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는 이 생활대책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안 해놨는데, 셋째 줄 보니까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뭐야?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누가 그랬어요? 이건 또 대법원이 그랬어요. 자, 그럼 뭐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 자, 1번에서는 이 지금 판례 1번에서는 생활대책은 헌법재판소 뭐라 그랬어요?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보상제도라고 했죠. 근데 2번 판례에서는 대법원이에요. 2번은 대법원은 생활대책은 헌법이 정한 23조 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래요. 이렇게 또 사법기관 두 군데서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은 대법원인데, 대법원은 자,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다. 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 끝에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기 선정에 관해서 결정해달라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받고 그러한 자를 제외시키거나 거부한다면 그거는 행정처분에 해당돼서 거부된 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쳤죠. 그래서 여기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얘기들은 다 지나와서 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